10분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 신화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노스를 제거하고 제우스가 이 신화 세계에서의 대신이 되었습니다. 제우스가 대신이 되었지만 오르티스 신궁의 다른 티탄 신들은 아무도 제우스를 인정할 수 없었고 인정하지 않았죠. 결국 제우스가 그 오르티스 산에서 떠나 자기 형제들이 있는 올림푸스 산 신궁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약 9년간에 걸쳐서 티탄 신들과 올림푸스 신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9년간의 전쟁. 이거를 마케이아라고 해요. 마케이아라고도 하고 그냥 우리 한국말이니까 마케아라고도 그렇게 한국말로 할 때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락이라든가 만화 같은 데 보면은 마케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되게 재밌는 소재거든요. 근데 전쟁을 몇 년 한다고 했어요? 9년 한다고 했죠. 9년. 이것도 되게 상징적인 건데 숫자 9는 고난을 상징해요. 고난. 완전수가 아니에요. 되게 불완전한 수예요. 불안한 수. 불완전한. 그러니까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기를 9년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세 번의 전쟁이 첫 번째는 그 티탄 신들과의 전쟁. 이걸 티타노마키아라고 해요. 티타노마키아. 두 번째가 기간테스와의 전쟁. 기간토마키아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튀폰이라는 괴물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괴물. 그 튀폰과의 전쟁. 이 세 번의 전쟁인데 올림푸스에 있던 제우스에게 메티스 여신이 다시 한번 또 조언을 해줘요. 메티스는 크로노스로부터 이 제우스가 자리를 빼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충고의 여신. 근데 또 다시 한번 충고해 준 건 뭐냐면 이렇게 안일하게 있지 말고 전쟁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티탄 신들이 전쟁을 일으킬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그냥 분위기가 아니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구나. 제우스가 알게 되죠. 그래서 제우스가 다시 가이아를 찾아가요. 가이아한테 가갖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냐고 조언했을 때 가이아가 하는 말이 티탄 신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조력자로 삼아라 그거예요. 티탄 신들이 올림푸스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애들을 왜 두려워하겠어요, 쟤네들을요. 되게 무시했다고요. 근데 티탄 신들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조력자로 삼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결국 그 신들이 타르타로스에 갇혀있는 그 6명의 형제 키클로페스 삼형제와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인 거죠. 사실 가이아는 그렇게 해서 또 자기 아들들을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도 있었겠죠. 근데 제우스도 그 얘기를 듣고 제우스가 대신이니까 그럴 권한이 있어요. 타르타로스에서 드디어 그 6명의 아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들들이 나오자마자 사실은 아버지한테 갇힌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한테 분노가 있을 거 아니야. 우라노스한테. 근데 우라노스가 죽었다는 걸 얘기 들었어요. 크로노스가 죽었다고. 그래서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크로노스한테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크로노스는 이미 어떻게 했어요? 제우스가 세상의 끝 유폐시켜버렸잖아요. 복수해준 거 아니야 이미. 그러니까 이 6형제가 제우스한테 고마워해요. 그래서 제우스를 위해서 같이 싸워주기로 하죠. 근데 이 눈이 하나였던 거인이 있죠. 키클로페스 삼형제. 키클로페스 삼형제는 그냥 거인으로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형제들이에요. 만드는 게. 그래서 그 3명의 형제가 한 명은 천둥, 한 명은 벼락, 한 명은 번개를 주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형제가 힘을 합쳐갖고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우스한테 벼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벼락을. 그래서 이때부터 제우스가 벼락을 들고 이 벼락으로 하늘을 다스리는 거죠. 천둥을 치고 번개를 치고 바람을 불러오고 이게 이 천둥 이 무기를 만들어준 형제가 바로 키클로페스 삼형제예요. 근데 이 키클로페스 삼형제는 제우스뿐만이 아니라 올림푸스 신들한테 각자에게 필요한 그들을 상징하는 무기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 만들어줘요. 두 번째 만들어주는 게 하데스한테 퀴니에라고 부르는 헬멧을 만들어줘요. 이걸 쓰면 몸에 안 보여요. 투명 인간. 근데 만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모자 쓰면 뭐 없어지는 거. 이게 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데스는 항상 거의 모자를 쓰고 있어요. 모자를. 죽으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인다고요. 지하 세계는. 그러니까 투명 인간의 모습으로. 귀신은 안 보이잖아. 그런 식으로.
이게 하데스예요. 세 번째는 포세이돈한테는 그 삼지창을 만들어주죠. 그 삼지창이 바람과 구름, 막 비를 몰아오고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무기거든요. 이걸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다 이 키클로페스 삼형제가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영화 중에 재밌는 거 뭐냐면 이 퍼시 잭슨과 번개도둑이라는 영화 있어요. 번개도둑. 여기서 말하는 번개가 무슨 번개예요? 제우스의 번개예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번개를 더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신화를 알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티탄 신들은 기본적으로 올림포스 신들을 되게 무시했다고 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들의 마음만 먹으면 단숨에 그 신들을 딱 제압할 수 있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제우스 잡으러 가자. 그래서 이 오르티스 산에서 내려오는 거죠. 근데 막 내려올 때 제우스가 저 하늘에서 번개를 막 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되겠다 도망가요. 다시 신궁으로, 자기들 신궁으로. 그런데 그때 미리 딱 준비하고 있던 헤카톤 케이스 삼형제가 바위를 막 굴리는 거죠. 근데 겨우 삼형제지만 팔이 100개잖아요. 한 사람이, 한 신이. 얼굴이 50개고. 그러니까 팔이 300개인데 150명의 얼굴로 다 볼 수 있는 거야. 어디든지. 어디 누가 있나. 한 번 안 놓치고. 그렇게 돌을 다 굴려갖고 결국 이 티탄신과의 싸움은 너무 허무하게 끝나요. 그냥 이기는 거지. 올림포스 신들이. 너무 쉽게. 제우스가 진짜 대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티탄신들 한 명 한 명 갖고 있던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을 다 뺏어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포세이돈도 그때 바다의 신이 되는 거고 정확하게. 원래는 바다의 신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오케아노스. 근데 다 뺏어가고 돈을 주는 거죠. 근데 그때 티탄 신들의 선봉장 장군이 누구냐면 아틀라스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올림포스 신들이 봤을 때는 괘씸한 선두지. 그래서 아틀라스한테 어떤 징벌을 줘요? 지구의 한 축을 짊어지는 형벌을 주는 거예요. 아틀라스 제일 큰.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잡아다가 하데스를 시켜갖고 타르타로스 지옥 끝에까지 다 가둬버려요. 거기에 가둬버리고 거기를 아무도 못 들어가게 어떻게 해요? 포세이돈이 바다와 강을 다 불러와갖고 여기를 다 둘러버리는 거죠. 완전히 가둬버린 거죠. 완전히. 이렇게 신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올림포스 신들의 세계가. 근데 이거를 지켜보던 가이아가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내가 제우스를 도와주긴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자기 헤카톤 케이레스하고 키클로페스 6명 타르타로스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사실은 남편이 우라노스한테 복수하고 아들이었던 크로노스도 복수한 거 아니에요. 손자를 도와준 건데 손자가 그 6명 빼는 대신에 나머지 아들을 다 잡아놓고 가둬버렸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제우스한테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올림푸스 신들의 두 번째 전쟁은 결국 가이아와의 전쟁인데 가이아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고 남편이 피를 뿌릴 때 자기 몸에 뿌린 게 있잖아. 그 피를 통해서 기간테스가 태어나게 해요. 기간테스는 거인이에요. 거인. 반지의 제왕 보면은 그 사우론이 진흙에서 막 괴물을 만들어내요. 오크인가? 만들어낸다고요. 그 괴물들이 사실은 기간테스 신화를 차용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간테스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신들과의 전쟁을 기간토마키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간토마키아. 근데 만화책도 있어요. 만화책. 기간토마키아라는. 그러니까 신화를 알면 이 제목만 딱 보고 이게 대충 무슨 내용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 뭐냐면 이거는 분명히 어떤 거대한 뭐가가 나오는 안 한 거지. 기간테스가 나오니까. 근데 내용치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 그냥 아주 거대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레슬링하고 몸 비는데 거인 같은 다 건장한 애들. 그러니까 기간토마키아한 거예요. 거인들의 싸움이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것들이 다 그리스 신화를 차용해서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대중문화나 뭐 그런 데서. 그런데 이 기간테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기간테스들이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불붙은 나무와 그리고 커다란 바위 같은 거를 막 던지면서 돌진하는 거야, 올림푸스 신들한테. 그러니까 처음 싸움이 너무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적이 아니에요. 티탄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지. 운명의 신들이 충고를 해요. 이번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인간의 도움.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신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인간이 누구예요?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인간이지만 제우스의 아들인 인간. 신이 아들을 낳아서 다 신이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신과 인간이 접해가지고 사랑해갖고 난 아들 중에는 신도 있지만 아들도 있고 ним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헤라클레스는 인간이에요. 나중에 신이 되지만 이 헤라클레스가 인간 영웅 헤라클레스가 결국 이 전쟁에 참여하지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의 전차를 타고 다니면서 활로 기간테스들을 다 잡아 죽여요. 그 결국은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토마키아를 보면요, 야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 자의식이 대단했구나. 왜? 신도 인간의 도움을 받는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이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세 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돌아오잖아요. 온단 말이야.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을 때 르네상스가 뭐예요? 다시 고전을 부활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고전은 뭐냐면 그리스 문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로. 중세 시대 때는 인간의 가치가 인간이 신이 위에 있고 인간은 한없이 알 밑에 있잖아. 한없이 작은 존재. 신들을 위해 살고 있는, 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봤듯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어때요? 신이 인간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 그 정도까지야.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인간이 이렇게 억눌려 있고 한없이 초라한 존재에서 이젠 그런 존재 아니다, 인간이. 다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인간으로 복귀하려는 게 르네상스라고요. 그만큼 그리스 문화가 인간에 대한 그 인본주의, 자의식, 인간 만세가 강했던 거죠. 그렇게 기갈테스까지도 결국 졌어요. 그러니까 가이아가 이걸 보고 있다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이아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 타르타로스. 타르타로스는 우리가 보통 이 지옥, 빛이 안 들어오는 장소 있죠. 그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게 동시에 하나의 형상이기도 해요. 가이아가 땅이잖아. 근데 또 가이아 여신이 있잖아. 타르타로스도 장소이면서 동시에 타르타로스라는 존재가 있는 건데 그 타르타로스와 관계를 맺어갖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 자식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티폰이라는 괴물이죠. 괴물, 한마디로 티폰.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 대신에 뭐가 있냐면 100마리 용의 머리. 지금까지 대부분 다 뱀의 머리거든. 뱀. 아까 복수의 여신도 그렇고 메두사도 다 뱀이잖아 결국. 근데 티폰은 뱀이 아니야. 용.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용의 머리 100개. 또 독사들에게 하반신은 둘러싸여져 있고 날개가 있고 눈에서는 막 불이 튀어나오고 막.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근데 몸집이 산보다 더 커. 산보다. 어마어마한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티폰이 나오니까 올림푸스 신들이 다 도망갔다니까요. 어디로? 그 이집트로. 이집트면 얼마나 멀어요. 이집트까지. 도망가서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동물로 변신해가지고 숨어 지내는 거야. 나 못 알아보겠지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동물들이 어떤 동물이 어떤 신을 상징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아폴로는 뭘로 숨어요? 솔개. 헤르메스는 부엉이. 아레스, 전쟁의 신이에요. 아레스. 근데 물고기 숨어갖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물고기처럼.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염소, 헤파이스토스는 황소. 근데 끝까지 티폰과 목숨을 걸고 싸운 신은 딱 두 신이에요. 제우스와 제우스의 딸인 아테나. 똑같은 전쟁의 신인데 아레스는 사실 아레스가 더 포악하거든요. 근데 진짜 위험하니까 도망가잖아. 숨죠. 근데 아테나는 절대 안 도망가요. 왜? 이거는 정의를 위한 전쟁이잖아. 내가 막 침공해갖고 막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올림푸스 신궁을 쳐들어와서 여기를 다 부시려고 하는 것들 지키는 거잖아. 우리 문화를.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죽어서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정의의 여신. 정의를 위한 싸움. 이게 아테네 여신인데, 그래서 결국 제우스가 불벼락으로 이 괴물을 처단해요. 피를 뿌려서 막 도망가는 이 티폰에게 제우스가 에트나 산 이름이에요. 에트나 산을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산에 깔리면서 죽는 거거든요. 티폰이. 그래서 에트나 산이 되게 웃겨요. 에트나 산에 가죠? 그러면은 꼭대기에 마그마가 흘러요. 사람이 옆에 가서 구경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마그마가 뭐라는 거예요. 티폰이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산에 깔려있는 티폰이 막 토해내는 피 있죠? 이게 이 마그마하고 본 거예요. 고대에는. 신화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신화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엔 그게 과학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 9년간의 싸움이 끝나는 거죠. 티폰과의 싸움까지 9년. 그러면서 진정한 세대교체가 이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올림푸스 신들의 세계가 정착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들은 이때부터 이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정을 찾고 나서 만들어지는 거지. 완전한 세대교체. 그러니까 사실은 신화 얘기 많이 하는데 이 3대 전쟁 얘기는 많이 안 해 사람들이. 다 그냥 신화들 얘기만 하지. 근데 그 신화들이 있었던 가능한 이유가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이 전쟁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옛날 이야기식으로 그리스 신화 얘기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 신화가 도대체 뭘 의미할까,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키토 교수에 따르면은 15세기 때, 기원전 15세기 때 발칸 산맥에서 그리스어를 하는 한 집단이, 예? 자기가 살 수 있는 좀 더 안락한 지역을 사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산으로 따지면 올림푸스 산 쪽에서 북방 민족들이 그 밑으로 내려온 거지. 그럼 원주민들이 이미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주민들이 오르티스 산과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그 원주민들과 처음 싸운 게 티타노마키아이죠. 그래서 원주민들을 쫓아내서 여기를 차지한 거예요. 차지했지만, 중앙을 차지했지만 지방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강한 호족들이. 근데 그래서 이 지방 호족들이 과의 또 2차 전쟁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기간토마키아. 그래서 다 점령한 것 같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했을 때 점령할 때가 끝났어요. 곳곳에서 계속 독립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끝까지. 의열당.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잡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과의 마지막 전투가 티폰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차에 걸친 싸움은 그리스어를 하는 이 집단들이 침입자야, 침입자. 원래는 이 침입자들이 침입을 해서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이야기인 거야. 쫓아내는, 점령하는 이야기가 이 신화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 이 신화는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 북방 민족이었던 이들이 지금 그리스인이 된 사람들이죠. 여기 이 땅을 차지한 거는 정당한 거다. 정당한 거다. 왜? 제우스가 대신이니까. 이건 가야 약속한 거고. 약속했는데 티탄 신들이 그걸 못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땅을 점령한 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강자의 신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화를 볼 때마다 항상 보면은 대부분 티탄 신들은 나쁘게 나와요. 부정적으로. 그리고 올림푸스 신들은 우리가 되게 가깝잖아. 느낌이. 좋은 사람 같고, 좋은 신들 같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티타노마키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한쪽에서 올림푸스들이 이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 우리가?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이 지배하는 사람들한테 명분을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건 마치 미국인들이 아메리카를 뺏으면서 인디언들을 다 쫓아내고 죽였잖아. 그런데 그들이 만드는 문학이라든가 그들이 만드는 이야기에서 인디언들은 어떻게 나와요? 아주 잔인한 민족, 잔인하고 야만족, 무식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 얼굴 베끼고 막. 사실은 자기들이 더 잔인하게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씨를 말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화를 볼 때는 그냥 그대로 보는 것보다도 이 신화가 강자들의 지배 이데올로기, 그들의 명분을 위한
신화라는 것도 하나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화는 크게 주류 신화는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을 위한 명분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주몽 신화라든가 왕건 신화라든가 건국 신화들은 단군 신화 마찬가지고 다 승리한 사람의 신화인 거예요. 단군이 환웅이 곰하고 결혼했죠. 곰이 인간 되고 호랑이 인간 못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호랑이는 못 견디고 갔네. 다 이런다고요. 근데 그건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은 단군 민족이랑 곰 민족이 호랑이 민족을 수청하거나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쫓겨난 약자들인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는 쫓아낸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이 한 거는 정당하다고 만든 신화를 보면서 호랑이는 참 미련하고 인내성이 없네 라고 하는 거지. 쫓겨난 것들은 쫓겨난 이유가 있어. 가난한 것들은 가난한 이유가 있어. 못 사는 것들은 못 사는 이유가 있어.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노예로 사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화하고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반면에 민간 신화가 있어요. 민간 신화. 민간 전설. 근데 민간 신화 같은 경우는 그 주류 신화와 굉장히 다른 게 많아요. 가령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위화도 회군되면서 이성계가 정권을 잡죠. 조선을 세우잖아. 근데 이성계가 세우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당시 고려의 최고 충신이면서 무장이었던 최영 장군은 패배한다고요. 그리고 청당하고 죽어. 허무하게. 근데 민간 신화로 들어가면은 최영이 뭐가 됐어요? 무속 신앙의 신이 됐어, 신이. 그래서 무당들 집에 가면은 최영 장군 그림 같은 게 막 있잖아요. 왜 있어 도대체 최영 장군이? 무당이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무속 신앙이야말로 백성들의 신앙 아니야, 그 당시에. 근데 백성들 사이에서는 최영이 어떻게 신화가 된 거예요? 신으로 신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억하는 기억이 다른 거지. 지배자들이 기억하는 지배 신화와 백성들이 기억하는 신화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신화는 되게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하고 봐야 된다.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림피스 신들이 티탄 신들을 싸움에서 이긴 3번의 마키아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보면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빵과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